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혼자서 예쁜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남들 사는 것처럼 적당히 바쁘고 적당히 보람차게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죠. 저는 몇 년 전 그 사건으로 인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전까진 평범하게 큰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정말 사고처럼 갑자기 그 일이 생겼고 결국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저의 기막힌 이혼 스토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전 남편은 시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안경사였습니다. 성격은 무던한 편이었고 안경점도 자리를 잘 잡아서 저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죠. 저희 가족에게는 4살 어린 신우 한 명이 있었는데요. 신우는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지 결국 최종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했죠. 나이는 들어버렸고 경력 하나 없이 취업시장에 뛰어들려니 현실은 냉혹한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친구들은 대리, 과장 달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본인만 제자리 걸음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옆에서 보기에도 새언니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따라 신우는 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신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만 백수야. 엄마, 내 친구 서연이 알지? 나랑 같이 임용 준비했던 대학 동기. 걔도 작년에 임용 포기하고 취업 준비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취업했대. 잘 됐네. 그래도 어떻게 자리가 있었나 보다. 걔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걔네 새언니가 능력이 엄청 좋잖아. 대기업 다니는데 주변에 발도 넓고 인맥도 되게 좋대. 신우가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 아는 인맥 동원해서 꽤 괜찮은 회사에 꽂아줬대나 봐. 내일 서윤이가 취업턱 낸다고 나보고 나오래. 한턱 쏜다는데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괴감 들어. 누구는 새언니 잘 만나서 취업도 턱턱 되는데. 순간 식탁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신우가 저 들으라고 한 말인지 뭔지 저도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톡 까놓고 신우의 친구인 서윤이는 오빠가 한의사입니다. 오빠의 직업도 출중하니 당연히 그 세연이라는 분도 집안이 좋거나 본인 능력이 출중하겠죠. 저는 그저 성실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공부방 선생일 뿐인데 저보고 자기 취업 도와줄 인맥이 없다고 푸념하는 신우의 태도에 적잖이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가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친구들 다 취업하고 그러면 불안하죠. 아가씨, 근데 너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규모는 작아도 탄탄한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때요? 그런 데서 경력 쌓고 이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가 톡 쏘아붙이더군요. 언니,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아무데나 갈 순 없잖아요. 서윤이처럼 번듯한 곳에 가고 싶다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신우의 취업이 가장 큰 걱정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신우가 드디어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건 자존심 운운하며 큰 곳만 가겠다더니 정작 들어간 곳은 직원 10명 남짓한 작은 소기업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니까 그 친구라는 서윤이의 새언니가 대표와 아는 사람이라서 다리를 놓아준 곳이라고 하더군요. 신우는 처음엔 회사가 너무 작아서 그냥 면접만 볼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 대표님이 너무 젊고 멋진 데다 회사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세련되어서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 회사는 의류 쇼핑몰이었습니다. 대표의 이름은 유지민이었고 의류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우는 그 대표가 롤모델이 되었다며 너무 멋지다고 칭송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내 롤모델이야. 어쩜 그렇게 당당하고 멋진지 몰라.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고 싶어. 저는 신우가 취업을 했다니 다행이다 싶었고 또 회사에 애정을 가지는 게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축하의 의미로 출근할 때 들고 다닐 예쁜 가방 하나를 선물했죠. 신우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부모님의 고민도 좀 덜겠구나 싶었고요. 그렇게 신우가 회사에 취업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신우가 남편에게 말을 걸더군요. 오빠, 우리 대표님 안경 맞추러 가신 데서 내가 오빠네 안경점 소개해줬거든? 이번 주 토요일에 방문하신다니까 좀 신경 써줘. 아, 그리고 내 체면이 있지. 공짜로 좀 해드리면 안 될까?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네 회사 대표님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토요일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가씨네 대표님 오셨어? 아까 다녀가셨어. 좋은 렌즈로 잘 해드렸어. 남편의 대답은 담백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몇 주 뒤였습니다.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루 동안 남편의 차를 타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주차된 차 앞 범퍼 쪽에 누군가 긁고 간 흔적이 있더군요. 범인을 찾으려고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던 저는 그 안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차에 태울 일이 뭐가 있겠나요? 바람을 피는 것이었죠. 지민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우리 오랜만에 교회로 좀 나갈까? 상대 여자의 이름이 지민인가 보더라고요. 뭔가 낯이 익은 이름이라 어디서 들었지 생각에 잠겼죠. 자기 안경점은 어쩌고? 현영이가 눈치채지는 않았어? 현영이는 제 신우 이름입니다. 뜬금없이 신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게 됐죠. 신우네 회사 대표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만 돌이켜보니 그 대표가 안경을 맞추러 남편네 안경점에 간다고 했던 것도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그때 눈이 맞았나 싶더라고요. 현영이가 우리 사이 알면 오히려 좋아할걸? 자기더러 맨날 롤모델이라 하거든. 그래? 새언니 바꾸자고 하려나? 그럴까? 나도 와이프 갈아치울까? 그러던가. 그 대화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이런 대화를 할 거라곤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이 착하고 저만 생각하는 그런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하고 충격으로 온몸이 떨려오더군요. 남편하고 신혼의 회사 대표가 불륜 사이라니 여지껏 상상도 못해본 일이었습니다. 그 음성에서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지민아라고 다정하게 부르거나 애정 행각을 벌이는 소리, 심지어 가벼운 입맞춤 소리까지 고스란히 남았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차를 돌려 남편에게 가서 따져야 되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려다 말았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선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거든요. 블랙박스 음성이 있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이후 지옥 같은 평상심을 유지하며 남편의 핸드폰, 노트북에서 몰래 외도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악 물고 겉으로는 티를 안 낸 덕분에 남편은 제가 불륜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핸드폰 보안도 허술하게 둔 채 유지민과 은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밤늦게 아이를 재우고 홀로 앉아 그들의 다정한 사진과 대화를 하나하나 수집할 때마다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안겨주는구나 싶어서 치가 떨렸죠. 그렇게 얼마 뒤였습니다. 공부방 수업이 없는 틈을 타 노트북에 모아둔 증거자료들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시어머니께서 뭘 줬다며 심부름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렸어요.
제가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차 빼달라는 전화였죠. 아가씨, 나 밑에 차 좀 빼주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세요. 네, 그러세요. 저는 잠깐 내려갔다가 차를 다시 주차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보니 신호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라 했는데 어디 갔지 싶던 차에 제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노트북으로 가봤더니 놀랍게도 그전까지 제가 보고 있던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휴지통까지 말끔히 비워져 있고요. 경악스럽더라고요. 아마 제가 내려간 틈에 신우가 노트북을 받고 자기 오빠와 대표의 불륜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 증거를 다 삭제한 것 같았죠. 저는 경악을 했고 또 동시에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진우 오빠 불륜 증거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삭제를 하다뇨.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신우이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나 유지민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 알았고 증거를 모아놨다고 말해주려고 했겠죠. 신우에게 전화 좀 하려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퇴근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군요. 신우에게 제가 알았다는 것을 들어서 눈치를 보는 거겠죠. 아가씨랑 전화했으니 다 알겠네. 내가 당신이랑 유지민 그 여자 바람핀다는 거. 그런데 남편은 박박 우기더라고요. 뭔 소리야? 무슨 바람?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유지민이 누군데? 우기시겠다. 증거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기면 될 줄 알지? 그랬더니 남편은 생사람 잡지 말라며 증거 있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알았다는데 그저 우기면 장땡이라는 그 뻔뻔한 태도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당신이 오해한 거 아니야? 증거도 없겠다. 그냥 무작정 우길 참이었던 것 같은데 제 심장은 차갑게 식다 못해 단단한 얼음덩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랑 나랑 연애 포함해서 같이 보내온 시간이 얼만데 사람을 이렇게 바보 취급하나요?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진짜 정 떨어진다. 그냥 우기면 그만이야? 눈앞에서 증거 사라졌으니 그만인 줄 아냐고. 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바람이라는 거야. 당신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봐. 그러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며칠 뒤 남편과 상간녀에게 상간소송 소장이 아주 잘 전해졌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다 마쳤고 자료까지 다 보낸 상태였습니다. 신우가 왔을 때 제가 보고 있던 건 변호사에게 보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죠. 신우가 제 컴퓨터에서 삭제를 하든 말든 어쨌든 원본은 다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소장은 발송되었고요. 소장을 받은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이게 뭐냐고 날뛰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도 같이 주었습니다. 이제 끝내자. 너 마누라 갈아치우고 싶다며. 그 여자랑 살고 싶나 본데 그렇게 해줄게. 나도 너한테 정 털려서 더 이상은 한 집에서 못 살겠거든.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 유지민이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온통 가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시부모님께도 전화해서 이 사실을 전부 알렸습니다. 신우가 외도 자료를 삭제한 것까지요. 처음에는 시부모도 현수가 미쳤나 보다라며 미안하다고 잘 얘기해 볼 테니 이혼은 하지 말라고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우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태도가 바뀌어서는 저한테 이혼을 원한다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기대도 없었지만 정말 남은 정마저 다 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상간녀가 돈도 많고 잘 나가다 보니 저보다는 그 여자를 택한 것이겠죠. 그렇게 저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유지민도 크게 반수 없이 바로 인정했고 위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 남편이 송금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보란듯이 유지민과 동거를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1년 뒤 우연히 신우의 카톡 프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신우가 결혼을 하는지 결혼식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사진 속의 남편 옆에는 유지민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이미 끝난 사이긴 하지만 그 사진을 보니 새삼 열받고 역겹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신우이의 카톡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그 사이 더 바쁘게 살았고 아이와 일에만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흔적을 제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낸 채 공부방 운영에만 매진했죠.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꼼꼼하고 잘 가르친다는 평판이 있다 보니 공부방은 늘 대기 인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저도 잡생각 들지 않게 더 바쁘게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부방 홍보를 위해 SNS를 관리하던 중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전 신우이의 계정이 떴습니다. 그런데 최근 게시물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신혼생활하면서 깨볶으며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신우의 SNS에는 신우가 직접 쓴 악에 바친 폭로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만 쇼핑몰 대표 유지민의 추악한 실체를 고발합니다. 사만 쇼핑몰의 대표 유지민은 과거 나의 친오빠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고 오빠의 인생이니 응원하려 했다. 나는 1년 뒤 결혼을 했고 2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대방이 나의 새언니였던 유지민이었다. 심해 부와 바람이 난 천하의 미친 여자가 바로 유지민이다. 유지민은 우리 오빠를 이혼시키더니 버리고 이제는 내 남편을 뺏으려 한다. 심지어 나를 부당 해고하고 소송까지 걸었다. 나와 내 가족을 망친 그 여자를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거다. 유지민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글을 올릴 것이다. 라고요. 그 글을 읽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과 바람이 났던 유지민이 이번에는 신우이의 남편과 바람이 난 것입니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신우의 SNS에 들어가 보니 아까의 글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당한 건지 잦은 삭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주변에 알만한 지인에게 물어서 그 집 사정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신우이는 완전 악에 바쳐서 유지민과 싸우고 있다더라고요. 신우는 SNS에 폭로전을 하고 유지민은 신우이를 상대로 회사 서류 유출, 업무 실수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건의 민사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우이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다는 거예요. 저의 전 남편 이현수 역시 유지민에게 버림받은 것은 물론 유지민이 자기 여동생 남편하고 바람이 난 것을 알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신우는 폭로글에 자기는 오빠의 바람에 대해서 몰랐다고 해놨지만 모르긴 뭘 모르나요. 증거까지 대신 삭제해놓고 말이죠. 친오빠가 바람을 피우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새언니가 힘들게 모은 증거를 몰래 삭제하고 상간녀 편을 들었던 신우이. 그때는 능력 좋은 새언니 맞이할 생각에 신났겠지만 그 여자가 결국 자신의 목을 조여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겠죠. 아마 유지민은 남의 남자를 뺏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포식자 같은 여자인 모양이었습니다. 하다하다 신우의 남편하고까지 놀아나다니. 신우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겠죠. 자기들끼리 서로 자폭하며 잘 망하고 있는 모습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분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배신 때린 사람은 또 때릴 수 있고 한번 바람핀 인간은 또 얼마든지 또 바람필 수 있을 겁니다. 신우와 남편은 제 뒤통수를 거나하게 치더니 본인들 뒤통수도 제대로 쳐맞았죠. 이런 게 다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것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가는 모습을 팝콘이나 먹으며 구경하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로 일하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성격상 보이지 않는 운명이나 요행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이성파죠. 그런 제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시댁 소동극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의 남편 용찬 씨와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댁 식구들과도 결혼 전부터 스스럼 없이 지냈죠. 8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주신 상가 건물 덕분에 저희 어머님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교사 출신답게 교양도 넘치셨고 은퇴 후에는 취미로 시도 쓰시는 분이었는데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잘 말하셨죠. 어머님은 평생 일기를 써왔다고 하셨는데 그 일기는 전부 장롱 안에 따로 보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일기도 꾸준하게 쓰시고 시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그런 완벽해 보이는 어머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인 아주버님과 그의 아내, 즉 저의 형님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형님에 대한 험담을 은근히 내비치셨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갖춘 분이었거든요. 집안은 형편없이 가난했고 이렇다 할 기술이나 직업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버님과 속도 위반으로 사고를 쳐서 떠밀리듯 결혼한 케이스였죠. 아주버님 또한 어머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아버님이 남겨주신 미천을 야금야금 까먹기만 했고 결국 지금은 형님과 함께 어머님이 주시는 생활비에 의지해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으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저랑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예, 수미야. 너는 애들 교육시킨다는 애가 맞춤법 하나 제대로 모르니? 지민이 봐라. 저렇게 박식하잖니. 너도 책 좀 읽고 교양 좀 쌓아라. 저는 그때까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여서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저랑 비교를 하실 때면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괜히 형님에게 밉보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왜 저러시나 했지만 어머님은 형님이 마음에 안 드니 괜히 저를 갖다 대며 비교를 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연애를 끝내고 남편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확고한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딩크로 살기로 한 것이죠. 아이보다는 우리 두 사람의 삶과 커리어에 집중하자는 합의였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님보다 더 난리를 친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아니 동서, 그게 뭔 소리야? 여자가 자식을 한다면 그게 여자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려고 그래? 내가 먼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인생 선배로서 말하는데 결혼에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형님은 아이를 낳은 것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저보다 나은 구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 앞에서 육아의 중요성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도 제가 아이를 안 가지려 한다고 일러바치듯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번에도 제 편이셨습니다. 쟤네가 어련히 알아서 안 할까? 너가 왜 유난이야?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님도 손주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안 낳고 싶다는데 내가 억지로 낳아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그런 일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집안일이나 돌보고 생활비나 좀 아껴 쓸 생각해라. 아직도 나한테서 생활비 받아가는 거 안 창피하니?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네 생활비를 줘야 해? 민지 아빠가 자리를 못 잡은 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민지 아범만 들볶지 말고 너도 뭐라도 해. 그리고 너 자꾸 점집 같은 데다 돈 쓸래? 내가 그런 데 다니지 말랬지. 돈 많으면 네 돈으로 다녀. 어머님의 말에 형님은 무안하고 민망한 듯 얼굴만 찌푸리더라고요. 저희 시댁에서 형님은 늘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면박만 당하는 무능한 며느리. 저는 사실 형님에게 별다른 관심은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잘 걸고 넘어지고 질투를 해서 그렇지 저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평소 형님은 점집을 내 집 드나들듯 다니셨는데요.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신 어머님은 그런 형님을 이해 못하셨고 형님이 보살님이 그러는데 라는 말만 꺼내도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푼수처럼 눈치도 없이 그런 얘기를 곧잘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사색이 되어 어머님에게 달려갔대요. 어머니, 지금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해요. 제가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보살님 뵙고 왔는데 어머님 몸속에 커다란 피주머니가 터지려고 한대요. 이번 달 넘기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평소처럼 면방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 또 거기 갔니? 착작해라. 그놈의 점집 타령 좀 그만해. 어머니, 진짜 큰일 나신다니까요. 어머님은 싫다는데도 형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버님까지 가세해 어머님께 검사라도 받아보자며 설득을 했죠. 건강 염려증이 조금 있던 어머님은 결국 못 이기는 척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증상도 없이 조용히 커지다가 터지면 손 쓸 새도 없이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시한폭탄 같은 병이 어머님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은 곧장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형님을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수술에서 깨자마자 형님부터 찾으셨거든요. 큰애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을 보는 어머님의 시선은 손바닥 뒤집듯 달라졌습니다. 생활비 타가는 무능한 며느리에서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형님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본인이 다니는 용한 보살님을 소개했어요. 평소라면 콧방귀를 끼셨을 어머님이지만 그 수술 이후로 형님의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어머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잡고 점집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자주 간다는 곳은 천지보살이라는 곳이었어요. 평소 이성적이고 스스로를 지식인이라 부르셨던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완전히 그 천지보살에게 푹 빠지셨습니다. 수술 이후 어머님의 판단력이 상당히 흐려지신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형님보다 어머님이 그 보살집에 더 열렬히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보살집에서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민아, 보살님이 그러는데 올해는 서쪽 기운이 너랑 안 맞는다더라. 그리고 이 부적 네 베개 밑에 꼭 넣어둬. 애군 방지하는 부적이니. 어머니, 저 기독교예요. 이런 거 안 믿어요. 나도 천주교였어. 이거는 종교랑 상관없어. 내 말대로 하라니까. 어머님은 갑자기 그 보살이 줬다는 이상한 부적을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님이 그 보살을 더 믿고 의지했던 건 그 보살이 어머님의 과거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어머님의 고민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고민들을 말이죠. 어머님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들을 족족 맞히면서 그 보살에 대한 어머님의 맹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형님과 그 보살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고 알게 모르게 그 점집에 수백만 원씩 복채를 갖다 바치거나 부적도 엄청나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그 보살님 만나서 얘기 나누시고 속마음 털어놓으시고 그런 건 좋은데 부적 사시거나 구슬한다거나 막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데 제가 좋게 말리니 어머님 눈에선 불꽃이 튀더라고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한다. 네가 참견할 일 아니야. 네? 저는 그냥 걱정돼서. 무슨 걱정?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괜히 부정탈라. 어머님은 이미 그 점쟁이한테 상당히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염려되어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엄마를 누가 말리겠냐며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화살이 언젠가부터 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급히 부르셨습니다. 용찬아, 지민아, 너희 당장 딩크니 뭐니 하는 헛소리 집어치워라. 보살님이 그러는데 너희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 용찬이 명줄이 짧아질 수도 있단다. 이게 다 지민이 사주가 너무 세서 남편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어서 그렇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셨던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게다가 제가 회계사로서 커리어를 쌓고 잘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남편의 앞길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일 열심히 해서 저희 부부 앞가림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뭘 어쨌다고요. 보살님이 그러셨어. 네가 기가 너무 세대. 네가 일을 그만두고 들어앉아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애를 낳아야 이 집안이 산단다. 어머니, 그게 말이 되나요? 왜 안 돼? 그것 봐. 내가 말했잖아. 애 낳아야 된다고. 형님은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입꼬리를 실룩거리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럴 일 없다고 했고 남편도 우리 집 일은 알아서 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급기야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와 침대 매트리스 및 신발장 구석구석에 부적까지 붙여놓으셨어요. 남편 용찬 씨에게 하소연해봤는데 남편도 난처해 하더라고요. 엄마가 진짜 왜 저러시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미안해, 자기야. 저는 그 속에서 형님과 그 천지보살이라는 사람이 너무 의심스럽더라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제 인내심이 바닥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 후 청소를 하다가 침대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노란 부적을 발견한 겁니다.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부적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안 계시고 형님만 계신 거예요. 제가 들어오니 좀 당황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 뵈러 왔다가 안 계셔서. 그런 동서는? 저도 어머님 뵈러요. 그런데 형님이 제 손에 들린 부적을 보고는 날뛰더라고요. 아니, 동서! 지금 손에서 구기고 있는 거 그거 부적 아니야? 맞아요. 아니, 어머님이 다 잘 되라고 비싼 돈 주고 해오신 걸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그 부적이 얼마짜린 줄 알아? 300만 원짜리야. 그 순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300만 원이요? 이깟게 300이나 한다고요? 근데 형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나도 원래 갔던 곳이니까 잘 아는 거지. 저는 뭔가 이상해서 더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어머님 옆에서 바람 잡은 거 형님이죠? 형님이 다니는 점집 매출 올려주려고 저희 부부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니냐고요. 혹시 그 보살님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워낙 영험한 분이니까 어머님 소개해준 거고 이것도 어머님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목소리는 컸지만 묘하게 방어적이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형님에겐 분명 무언가가 있다라고요. 돈의 흐름을 쫓고 앞뒤가 맞는지를 따지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 그런 촉이 발동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니 또 저번처럼 형님 신발만 현관에 있더라고요. 어머님도 안 계신 집에 2번이나 형님만 계셨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는데 안방에서 무슨 찰칵찰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문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어머님이 쓰시는 일기장을 훔쳐보면서 사진까지 찍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누군가 통화도 하더라고요. 보살님,
나야.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님 갈 거니까 준비해둬. 그 순간 저는 뭔가가 있다 싶어서 바로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어머님 일기 찍은 건 내가 좀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옛날에 썼던 일기도 원래 같이 있었는데 어디 치웠는지 잘 안 보이네. 이건 내가 다음에 한번 뒤져봐야겠어. 그리고 저번에 말한 국값에서 내 목 떼어놓는 거 잊지 마. 계산 제대로 해서. 그 모든 걸 들은 저는 경악을 했죠. 형님에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외치려다가 일단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래 캐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살금살금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서 마치 지금 도착한 것처럼 문을 다시 닫으며 외쳤습니다. 저 왔어요, 어머님. 그러자 잠시 후 안방에서 형님이 당황한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왔어? 동서, 어머님 안 계셔. 시장 갔다 오신다고. 네, 그런데 왜 어머님 방에서 나오세요? 나도 좀 전에 왔어. 어머님 계신가 해서 잠깐 들어와 봤던 거야. 아, 그러세요? 형님은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하더라고요. 잠시 후 어머님이 오셨고 저희는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형님을 가만 지켜봤는데 참 뻔뻔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굴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형님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보살은 형님의 고향 선배였다는 것을요. 영험해서 어머님에게 소개해줬다지만 이미 잘 아는 사이였던 거죠. 게다가 형님이 몰래 어머님의 일기장을 찍어 그 보살에게 넘겼고 보살은 어머님의 과거를 다 아는 양 거들먹거리며 어머님을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적이니 구신이 기도비니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고 거기서 일부는 형님이 얻어갔던 거죠.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덤이고요. 5천만 원짜리 구판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이 보살과 한 통속이 되어 어머님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니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모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형님, 천지보살인가 뭔가 그 여자랑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면서요. 그 여자는 별로 장사도 안 되는 점집 운영하다가 형님 덕분에 돈 많이 만졌겠어요. 형님이 어머님 일기장 찍어서 몰래 그 여자한테 넘겼잖아요. 어머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경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보살이 어머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고 신기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수밖에요. 어머님 일기장을 형님이 찍어서 넘겼거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어머님밖에 모르는 비밀들인 줄 아셨겠지만 형님도 그 보살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서, 미쳤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님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때 녹음한 내용을 고스란히 틀어드렸죠. 어머님 일기 찍은 건 내가 좀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옛날에 썼던 일기도 원래 같이 있었는데 어디 치웠는지 잘 안 보이네. 이건 내가 다음에 한번 뒤져봐야겠어. 그리고 저번에 말한 국값에서 내 목 떼어놓는 거 잊지 마. 계산 제대로 해서. 녹음 어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본인의 생생한 목소리 앞에서 형님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주버님도 경악을 했죠.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님이 용한 신통력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큰며느리가 몰래 훔친 일기장에서 나온 정보였다니. 충격받으신 어머님은 형님을 가리켰죠. 너 이게 다 사실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한데. 네 폰 내놔봐라. 네? 어디 직접 보자. 왜 이러세요, 어머니? 일이 안 되나? 그 순간 아주버님이 한숨을 내쉬며 형님 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은 폰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아주버님이 형님 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사진첩을 확인해보니 미처 지우지 못한 어머님 일기장 사진들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세상에, 정말이네.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치니? 어머님의 비명 섞인 통곡에 아주버님의 형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야, 권수미,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모든 게 탄로나자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소개한 건데,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이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민지 아빠 사업은 안 되고, 애들 학원비는 밀리고, 어머님한테 받는 돈은 정해져 있고,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보살이 먼저 제안한 거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허탈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길로 형님을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벌이니? 이런 게 사기지 다른 게 사기야.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그 일로 아주버님과 이혼 위기에 처했고 시댁의 모든 지원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아주버님 내에 생활비든 사업자금이든 주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형님하고 단박에 이혼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혼은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것도 너무 괘씸한지 아주버님도 잘 안 보고 지내십니다. 한바탕의 일이 지나간 후 어머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예전에 고집스럽던 모습은 간대없고 많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다. 내가 그 가짜 신통력에 눈이 멀어 너를 원흉이라 부르고 야무진 척하고 살았는데 내가 제일 멍청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사람이 약해지면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법이래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이죠. 이제 점집 대신 친구분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시 쓰시면서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날 이후 시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그 점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남편의 딩크 생활도 이제는 온전히 존중해 주시고요. 가끔 어머님은 당신의 서재에서 시를 쓰시다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읽어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긴 해요. 어머님이 아프신 건 어떻게 맞췄는지요. 그건 어디 일기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뒷발로 쥐를 잡은 건지 아니면 사기치는 와중에도 약간의 영험함이 있었던 건지 어쨌든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형님, 그냥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데리고 간 것만 해도 어머님은 형님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그 뒤로는 형님에게 정말 잘해주셨을 거예요. 굳이 추가로 보살을 소개해주고 사기치지 않아도 말이죠.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 참 어리석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했나 싶어 참 악덕하구나 싶기도 하네요. 취미로 또 재미로 사주나 점을 보는 건 좋지만 저희 형님이나 예전에 어머님처럼 맹신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